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컴퍼니의 박의규입니다. 오늘 주제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이고요.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셜 빅데이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최근 한 몇 년, 한 2017년, 18년서부터 많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 그걸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의 경우 굉장히 많은 구글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라는 UCC 같은,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굉장히 많이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생성되는 데이터 양도 많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트위터를 2011년서부터 쭉 분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그러니까 한국어 트위터만 해도 1,000만 개 이상, 하루에 한 1,500에서 2,000만 개까지 이제 분석하는 그런 단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 숫자가 올라가는 거는 애니메이션. 그래서 빅데이터의 그 종류를 보시면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수집된 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모델링을 하고 하는 데이터들이 주로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형 데이터에는 이제 위치 데이터라든지 뭐 사용 데이터, 측정 데이터. 그래서 뭐 위치 데이터나 모바일 단말기의 위치라든지 교통카드, 뭐 하이패스에 의한 그 이동 상황 같은 것들 볼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사용 데이터를 신용카드의 어떤 사용 정보 또는 병원의 이용 정보. 그다음에 측정 데이터라는 게 있고, 그래서 측정은 이제 날씨나 기온 또는 이제 뭐 실험 데이터, 어떤 그 측정 데이터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정형화된, 그러니까 어떤 양식에 맞춰지는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정형의 어떤 반대, 그러니까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들은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비정형 데이터에 이제 주로 이제 이미지라든지 그 영상이라든지 텍스트. 근데 주로 이제 사람이 이전에는 좀 접근하기 편했던 게 이제 텍스트 데이터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이미지나 영상이나 그 AI 알고리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미지 처리나 영상 처리 같은 것들도 많이 접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빅데이터를 이루는 굉장히 그 건수로는 정형 데이터의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의 사이즈로 보면은 비정형 데이터들이 굉장히 데이터들이 크고, 그런 것들을 그 자동으로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제 소셜 미디어, 소셜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가라는 부분의 관점이 큰데, 이 부분은 국내의 특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블로그 데이터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항상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특히 요즘에 뭐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느 카페에서 음식에 대한 사진을 찍고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그 고객의 흔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차 없이 처음으로 떠나는 기차 여행이라든지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는 어떤 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찾는 게 이제 소셜 데이터의 분석이에요. 근데 그 여기서 뭐 뒤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소셜 데이터라는 것의 분석의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한 사람의 그 데이터, 한 사람의 의견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 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한 100만 건, 1,000만 건 이런 식으로 모아보면 그건 여론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들을 모아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고 주요 관심사가 뭔지를 알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셜 빅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부분은
그 소셜 미디어에서 소비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해서 언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량의 소셜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또는 그 뭐 아이폰이면 아이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셜 빅데이터 마이닝 도입의 이유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의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어떤 기업 브랜드에 대한 온라인 평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긍정적인 요인 또는 부정적인 내용들을 분석을 하면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에 많은 부분들은 설문조사라는 부분들을 수행을 했어요. 뭐 1000명이면 1000명, 뭐 2000명, 2000명한테 설문지를 돌리고 설문 데이터에 대한 항목들을 분석해서 뭔가를 그 여론을 갖다가 또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좀 사람들의 생각을 라이브하게 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살아있는 라이브한 데이터들을 저희한테 줄 수 있다. 그런 기반으로 이제 소셜 빅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블로그의, 특히 한국 블로그의 특징들을 보면 어떤 그 전문가 수준의 소비자가 글을 직접 작성하는 외국 블로그하고 달리 한국 블로그는 관심 있는 정보나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모아놓고 보는 참고의 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개인적인 일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일상적인 사건과 감상을 일기처럼 써내리는 부분하고, 구매한 제품의 그 어떤 포장에서 사용까지 사진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국내 이제 한국 블로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을 읽기 되게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국내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커뮤니티를 보면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속풀이를 위한 공간과 회원들 간의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된 친목 도모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전문가의 어떤 정보 제공과 회원들 간의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정보 교류성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각각에서 굉장히 정보를 추출하는 부분들이 그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런 게시판 같은 것들을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한 궁금할 수도 있는데, 게시판은 저희가 뭐 계정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계정들을 이용을 해서 수집을 하고요. 한국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하고 제휴를 맺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보시면 소셜 미디어에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한 다양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기자 개인 미디어인인데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개인의 글은 정성적이고 주관적이고 어떤 한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정량화하고 객관화하면 어떤 공통된 의견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소셜 미디어 분석의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소셜 미디어 분석은 사람들의 생각과 트렌드, 사회현상을 읽어내는 부분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심사와 니즈를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쉽고 효과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그런 분석 툴들이, 도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예시는,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조금 그 분석했던 샘플들이고요. 그래서 그 사회 쪽에서 기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요소를 한 것은 무슨,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다 텍스트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의 분석에서 거기 안에 나타난 키워드들을 잘 분류를 해서, 날씨, 기분과 관련된 부분은 뭐 날씨, 계절, 취미, 문화, 먹을 것, 이벤트, 관계, 뭐 휴일, 요일, 뭐 일, 공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한 건데, 이런 것들은 지식 작업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셜 분석, 그러니까 텍스트 분석에서는 굉장히 그런 지식 그 구축하는 사람들의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 분류, 또 지식 체계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뭐 등산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캠핑.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그래프들, 이런 것들은 다
그 추이 그래프라고 해서 그냥 그 소셜상의 데이터들을 일자별로 분석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빈도수를 비교했을 때 그런 추이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렌드와 뭐 NPD, 그래서 뭐 감기와 음료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그, 그 유사성을 갖는지 감기하고 음료 뭐 그래서 감기와 관련된 음료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그 공통점, 그래서 뭐 럭셔리, 뭐 색조와 화장품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공통적으로 보는 부분들을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하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들을 읽어내면서 그럼 이런 생각들을 그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소셜 빅데이터 마이닝의 어떤 필요성을 보면 문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SNS,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그다음에 게시판,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까지 나온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VOC 데이터라고 해서 기업 내부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뭐 질의를 보낸다든가 뭐 이메일로 문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데이터들도 다 고객의 VOC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작성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문서로부터 인사이트라는 표면적으로 키워드들의 집합으로 보이고 처리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좀 더 그 저희가 관심 있게 보면은 좀 더 다른 좀 더 의미를 찾아내는데 그런 의미를 저희가 인사이트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그 소셜 데이터들을 그냥 읽기만 하면 그냥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문서일 뿐이죠.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량의 텍스트를 분석해서 기초 정보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적으로 나타난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어떤 내재된 인사이트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소셜 빅데이터 마이닝 도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기 너무 방대.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00만 건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걸 다 읽어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분석된 결과를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발굴을 위해서는 그 언어적인 요소가 있어요. 언어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문서의 메타 정보, 저자라든지 URL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나타난 요소들의 서로 상관관계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정보 분석을 하는데 어떤 키워드의 버드 추이.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에 코로나면 코로나의 어떤 발생 빈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그 키워드 그룹의 관찰을 통한 특징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개체 및 키워드, 키프레이즈 이러한 부분들과 그런 것들이 변화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런 개체들에 대한 감성이라든지 뭐 새로운 트렌드,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소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소셜 미디어가 갖는 그리고 왜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받고요. 그런 이제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분석 과정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얘기가 나오고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라는 부분이 그 텍스트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예전에는 자연어 처리의 어떤 전문가적인 기술이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연어 처리를 위한 다양한 오픈 소스도 나와 있고 라이브러리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어 처리를 하고 싶으면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나 예전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보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 해서 자연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람이 쓰는 언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발화하는 언어 현상을 기계적으로 분석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제반 기술을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NLP라고 하는.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가 돼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작성한 어떤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저희가 뭐 이게 뭐 기본적인 건 아니고 저희 그 지금까지 저희가 처리한 어떤 자연어 처리 형태를 보시면 그 자연어 처리 구성에는 이제 언어 사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 몇 년간 뭐 10년 20년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라는 걸 체득을 해가지고 그 기반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사전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들이 있는데 그런 사전들이 기본이 돼야 어떤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 사전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언어 처리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위 단계 응용 시스템들은 언어 분석 API 함수들을 이용해서 언어 처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언어 처리 과정하고 심화 언어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 처리 문장 분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형태소 분석, 품사 태깅, 그리고 뭐 심화는 이제 패러프레이징하고 구문 단위와 본문성이 있는데 요 각각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이 자연어 처리만 하더라도 뭐 한 학기 과정으로 대학원에서 들어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어 언어 처리에는 문장 분리, 형태소 분석, 품사 태깅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장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장을 분리하지 않고도 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중간에 굉장히 분석 결과가 복잡해지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 뭐 내가 아이폰을 샀는데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카메라가 좀 좋지 않네요. 하지만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디자인, 그립감, 색감 등이 좋네요. 라고 이렇게 쭉 문장을 이어서 이제 문서를 만들었을 거고 그것을 이제 문장 단위로 해서 두 개의 문장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각 문장에 대해서 문장 단위 형태소 분석, 분사 태깅이 진행이 되는데요. 형태소 분석에 대한 정의를 보면 분석 가능한 모든 형태소 조합을 분석을 하는 게 형태소 분석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아이폰을 산다고 하면 내가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이폰을 샀다는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계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 가능한 내라는 대명사와 가라는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라는 또 명사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그 내가다라는 또 동사가 있죠. 내가다라는 동사. 그래서 여기는 뭐 대명사, 명사, 동사의 형태가 가능하다. 아이폰은 얘 그대로 아이폰. 사다라는 것도 하나. 디자인, 마음에 드는데, 들다. 뭐 카메라, 영. 영인데 영은 그 뭐 부사적으로 쓰는 것과 명사로 쓰이는 것들, 그리고 좋지 않네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이제 각각의 어절에서 가능한 이제 분석 결과를 뽑아내는 게 형태적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뭐 몇 개,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을 조합했을 때 가장 적절한 어떤 결과를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품사 태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가능한 형태소 조합들 중에서 가장 그 적합한 그 품사로 태깅하는 것을 품사 태깅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뭐 내가에서 대명사 내와 가 그리고 안내요, 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화 언어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패러프레이징은 마kum법 오류 규정 또는 외래의 표기의 정규화, 그다음에 동일한 의미의 다양한 표현을 정규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마음에 들다라는 표현을 뭐 좋다라고 표현을 바꾼다든가, 뭐 영 좋지 않네요를 아주 나쁘네요라고 바꾼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패러프레이징이 되고요. 근데 구문 단위화는 이제 실제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구문을 묶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사고 동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단위를 묶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구문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아이폰을 샀는데 한 절, 디자인은 마음에 들다, 카메라는 좋지 않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를 이제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다이어트 처리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문법을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 리뷰를 보시면 중학생 아이폰을 바꾸려고 고민하다 그 아이스크림 폰을 해달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 좋아를 하네요. 구입할 땐 캐릭터 주고 배터리 쓸게요. 이런 형태로 보시면 이 짧은 리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그 형태의 오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터넷 기사나 사람들이 작성하는 온라인상에 만들어지는 글들에 대한 그 정제 작업들의 굉장히 큰 부분이 이런 그 자료 처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올라오는 글들에 대한 분석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연어 처리를 하고 났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글들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부분이고요.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그 텍스트 덩어리 안에서 단어들을 분해해서 빈도나 단어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술이 이제 텍스트 마이닝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로 표현된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로 분석, 처리하고 그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는 자연어체의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문 데이터, 아까 전에 봤던 거죠. 뭐 내가 아이폰을 샀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링크도 있고, 하지만 아이폰이 이렇게 글들이 있고요. 그럼 문서 정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링크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따로 별도로 빼놓고 순수하게 텍스트. 그러면서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하면 아까 전에 품사태기까지 보면 대명사, 명사, 동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돼서 자연어 처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 기본적으로 되는 것들이 키워드 및 연관어 추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의어 처리도 하고 연관어하고 감성어, 분류 매핑을 하는데 뭐 아이폰, 디자인, 카메라 좋다, 나쁘다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는 명사와 동사를 많이 추출합니다. 부사나 대명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가장 의미, 내용어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기능어가 아니라 내용어를 이제 기준으로 하면 명사, 동사를, 형용사를 추출하면 아이폰, 디자인, 카메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또 라이프 스타일의 IT, 디자인은 정말 제품의 속성, 카메라도 제품의 속성 또는 서비스, 취미, 여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좋다, 나쁘다는 그 감성적인 그 감성으로서 긍정이나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이제 그 텍스트 마이닝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에는 키워드 및 연관어 추출이에요. 그래서 동의어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하고요. 뭐 내가 사과폰을 샀다 그러면 이제 사과폰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폰. 근데 이제 사과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폰으로 정제를 하고 그다음에 주요 키워드들 그래서 뭐 아이폰 사다 디자인 좋다, 카메라 나쁘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키워드로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관어 추출이라는 건데 중요한데 그러니까 연관어라는 것은 그 한 문장 또는 한 문서 내에 같이 나타난 단어들은 저희가 그 연관어로 봅니다. 뭐 그거를 이제 뭐 몇 문장 이내 또는 한 단락 내에 같이 나타난 단어들을 연관어로 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됐을 때 지금 보기에는 참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이폰 사다, 아이폰 디자인, 뭐 아이폰 카메라 그리고 사다 아이폰, 뭐 디자인 좋다 이렇게 해서 연관어들을 쭉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타난 아이폰 사다, 아이폰 디자인, 카메라, 뭐 사다 아이폰, 디자인 좋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한 문장만 봤을 때, 한 문서만 봤을 때 의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글들을 1000건을 분석을 했더니 아이폰과 관련돼서 디자인은 100번이 나타나고 카메라는 한 300번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폰을 언급하면서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항상 함께 얘기하는 게 카메라다 또는 디자인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키워드와 연관을 추출했을 때 분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아이폰 뭐 그 카메라, 아이폰 디자인 이렇게만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연관어 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디자인 카메라인데 그 아이폰 만약에 아이폰이 브랜드라고 하면 그 브랜드들 그건 브랜드 뭐 삼성 갤럭시도 브랜드가 되고 아이폰도 브랜드가 되고 여러 가지 브랜드 그 또 하나는 휴대폰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약간의 그 분류 체계가 있어야 의미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속성 감성 분류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좋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도 굉장히 다양하고 부정적인 표현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을 위해서는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사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속성 감성 분류는 뭐 마음에 들다, 좋지 않다. 그래서 감성어는 좋다, 나쁘다 라는 거고 디자인은 좋다 또는 카메라 나쁘다. 이러면서 이 아이폰을 얘기할 때 카메라는 부정인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생소한 부분들인데 이런 건 좀 빨리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 개체명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개체명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의 명칭이에요. 아이폰, 갤럭시 또는 사람의 인물명이라든지 기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명칭들이 있는데
그런 명칭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개체명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체명에는 그 만약에 니아라고 하면 니아의 어떤 그 기관이 되는 거고, 바이브 컴퍼니라면 일반 회사 명칭이 되는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기계가 알아내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수지라는 것을 보면 실제로 사람 이름의 수지도 있고 그 장소로서의 수지도 있죠. 이런 것들을 또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을 저희가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을 중의성 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명에 대해서 사람의 이름 또는 장소인지 인물인지 또는 시간인지 기관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개체명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이제 키워드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다 텍스트들이 매일매일 텍스트들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거기에 뭐 감기라는 키워드를 봅시다. 감기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런 감기라는 키워드들을 매일 빈도수를 하게 되면 빈도수가 매일매일 뭐 100번, 200번, 300번 뭐 이렇게 뭐 이런 트위들 그래프를 보다 보면 이게 이슈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형 형태의 데이터들을 매일매일 분석해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의 건수들을 매핑을 해 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정형화된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형화된 데이터들은 기존 어떤 그 통계 분석 알고리즘이나 또 AI 모델을 통해서 어떤 이슈라든지 또는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급중 이슈 같은 것들의 여러 가지 뭐 관리 한계선 또는 중심선, 7점 연속이 나타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현재 뭐 감기라는 것 또는 코로나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슈다 아니다라는 것을 자동으로 디텍트해서 그런 관련된 이슈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멘틱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멘틱 분석이라는 것은 좀 더 의미적인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 분석을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의미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에서 좀 다루는 게 이제 키팩트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키워드와 키팩트가 있다라면 휴대폰은 작지만 액정이 깨끗하다 해서 단순히 키워드만 추출하면 휴대폰 작다, 액정 깨끗하다, 깨끗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는 없고 그냥 키워드만 나온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액정 작다가 연관이 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휴대폰이 작은 거고 액정은 깨끗하다는 의미죠. 그러면 좀 더 그런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묶는 과정, 단어들을 의미적으로 좀 더 묶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적으로 묶은 단어들을 처리했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이제 이거는 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소리가 나다, 소음이 나다, 뭐 NF 소나타가 NF 소나타, NF 0으로 된 소나타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한 NF 소나타를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쁘지 않다, 안 예쁘다 이러한 다양하게 부정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부정 표현들도 정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할 수 없다, 작동 안 된다 이 다양한 표현들이 또 이제 작동이 안 되는 어떤 부정 표현 같은 것들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 규칙의 속성,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소나타가 도착하는 시동을 켤 때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조건 항목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동을 켤 때 그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속성, 소음이 발생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도 수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이거는 여러 가지 규칙이라 뭐 절 3개로 있을 때 조건 속성을 만들어내는 과정 A, B, C일 때 A와 B를 묶고 B와 C를 묶고 A와 C를 묶는 이런 과정들을 좀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소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쭉 했죠. 뭐 매일매일 데이터 뭐 블로그 한 40만 건, 60만 건, 그 다음에 트위터 1000만 건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럼 분석한 결과들을 저희가 그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어떤 의미들이 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셜 그 의사결정 지원에 사용되는 부분들을 보면 또 마케팅과 상품 개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분석에서는 트렌드 감지나 라이프 스타일 추적, 고객 니즈 검증, 트렌드 및 이슈 발굴, 감성 및 연관어 분석, 고객 반응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마케팅 쪽에서는 컨셉 도출과 타겟 선정, 타겟 프로파일링, 아이템 채널 선정, 그다음에 과거 경쟁 캠페인 분석이나 캠페인 수행, 피드백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개발에서도 고객 리서치나 상품성 검토, 승인, 네이밍, 홍보 마케팅, 상품 출시 등이고요. 이런 과정들을 좀 들린 게 이제 뭐 저희가 많이 썼던 거고 유의제약의 멍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멍연고제는 베노플러스인데 이 부분을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멍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여러분들 옛날 글이긴 하지만 뭐 멍이라고 했을 때 소고기나 감자나 뭐 민간 요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멍 연고를 어떻게 그 홍보를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지 하는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그 성공적인 마케팅 결과가 돼서 뭐 62% 매출 증가를 이루었던 그러한 그 저희하고 같이 텍스트 소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마케팅 방안을 만들었던 사례고요. 이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자책에 대한 이북 브랜드 그 3이라는 SAM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그 전자책에 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주변의 그 키워드들, 연관어들을 분석을 해서 네이밍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사 광고 캠페인의 경우에서 보면 일단 이제 그 KB 국민카드의 연관 감성어들을 보면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분포들이 있습니다. 감성 분포, 감성 분포에 대한 해당되는 분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그 연예인들 만약 광고 모델을 만약에 우리가 선정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연예인들과 관련돼서 이 그 브랜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기업 브랜드와 유사하게 매핑이 되는 그런 사람들, 모델 후보군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연관 감성을 도출해서 해당 고객사와 부합하는 광고 모델을 제안하는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트위터를 분석을 했을 때, 하루의 어떤 그 일과거든요. 하루. 그래서 보면 그 버스를 타다라는 글들은 벌써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탄다라는 얘기는 뭐 한 8시쯤 얘기를 하고 그리고 9시쯤에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커피를 마신다라는 얘기를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에 한 5시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시에서 11시는 일하고 회의하고 12시에는 밥 먹고 1시에 커피 마시고 4시에는 딴짓하다 뭐 화장을 고치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6시에서 7시에 밥 먹고 TV 보고 책 읽고 그 다음에 뭐 재밌는 거는 뭐 한 10시쯤에는 지르다라는 또 얘기를 나오죠. 뭐 지름신이 내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트위터상의 글들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루의 패턴을 봤을 때 9시에 그 다음에 1시 그 다음에 5시에 보면 커피 마시다가 있고 그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프로모션 그런 이벤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커피 연관 브랜드를 봤을 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커피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어떤 업체에서 커피 뭐 쿠폰을 준다든가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쿠폰을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커피 하면 생각하는 게 스타벅스니까 스타벅스에 그리고 연관 상품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는 아메리카노라고 한다라면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상품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이 프로모션 이벤트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커피 말고 만약에 사람이 커피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만약에 서로 한다면 대체할 만한 것은 무엇인지 커피 대체품으로 뭔가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팥빙수라고 했을 때 그 빙수와 연관된 부분들이 카페 베네라면 어떤 카페 베네의 팥빙수나 이런 빙수 이벤트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이제 분석된 결과를 활용하는 부분들로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제 저희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분석 보고서예요.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소셜 데이터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분석 보고서를 요청을 합니다. 저희 쪽에 분석팀이 있고 거기에서 원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퀘스천이 아이 행복카드 주 사용층인 5, 7세 자녀를 둔 주부들을 위한 추가 마케팅 기획인 거고, 타겟 소비자의 일상 및 히든 니즈를 분석해달라는 게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 7세 맘의 쇼핑 스타일, 맘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퍼스널 스토리, 그 다음에 그 5, 7세 맘을 위한 마케팅 활동 제언이고요. 그래서 그 5세 맘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5, 7세 맘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뭐 폴로나 샤넬 이런 부분들이고, 아이에게 필요한 브랜드에 대한 집중 할인 지원이나 또는 맘을 위한 유명 명품, 경품, 옥무, 기회 제공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 분석 보고서의 결과로 나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은 텍스트를 분석을 한 부분들이고, 뭐 아는 마음대로 아는 국민 브랜드, 아이는 폴로, 엄마는 샤넬이라는 이제 그런 분석 결과로서 내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네파의 분석 보고서는 그 비즈니스 퀘스천이죠. 10대를 타겟으로 한 현재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유효성 검토와 그 10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해를 위한 타겟 분석들인 거고요. 그래서 리포트를 했는데 10대 관심사, 뭐 패션 담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그 10대를 위한 마케팅은 10대만을 위한 브랜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대는 예능에 출연한 20대 연예인이 입은 그 브랜드 그 아이템을 선호한다는 분석 결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브랜드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가 그 보고서를 제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분석에서는 삼성의 여기는 다들 그 젊으신 분들이 아기사랑 세탁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 아기용 또는 굉장히 소규모의 세탁을 할 수 있는 삼성의 아기사랑 세탁기가 있어요. 그래서 싱글을 위한 제품으로의 리포지션을 위한 네이밍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세탁을 위한 그 라이프 스타일, 싱글을 위한 아기사랑 세탁기 타당성 검토 등을 했고, 싱글을 위한 리포지셔닝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트를 보시면 싱글이라도 작은 세탁기를 쓰지 않고 작은 세탁기 타겟으로 싱글은 부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기들이 있는 집에서 쓰는 세탁기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싱글들의 그 요일 그 빨래 추세를 보면 몰아서 합니다. 싱글들이 매일매일 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량의 빨래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싱글들한테 작은 세탁기를 권하는 그런 부분들은 마케팅에 맞지 않았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저희가 보고서로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TG 분석 보고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 내 기회 탐구 및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분석. 그래서 TG에서 신규 스마트폰 브랜드의 차별화 가능성을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 TG에서 만들어낸 예전에 루나폰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루나라는 것 자체를 만들 때 그 굉장히 그 사용자가 원하는, 그래서 스마트폰 브랜드 강제 야성은 이제 약해졌고, 필요한 것은 디자인, 그리고 소비자를 혼행하지 않는 구매 조건, 이러한 부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루나폰이 만들어졌고, 결국 루나폰이 어느 정도 그 매출에 성공한 그런 성공적인 보고서였습니다. LG 서브원에 보면 이제 대형 빌딩 중심에서 소규모 다점포 매장으로의 새로운 비즈니스 대상을 겨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래서 이제 공간의 의미에 대한 변화, 생활 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관리 이슈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래서 건물 관리 서비스 확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했는데, 일단 공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위기이고, 분위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의자와 와이파이라는, 그 사람들이 어떤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의자와 또는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었다라는 그 분석 보고서를 줬고요. 그 다음에 KT 올레 TV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스 퀘스천은 유료 콘텐츠 활성화 방안 전략 수립이고, 소비자 유료 콘텐츠 비매 요인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보시면 유료 콘텐츠 구매의 허들은 비밀번호라는 거죠. 낮은 가격보다는 쉽고 빠른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구매 포기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그 결제를 하기 위한 그 비밀번호 입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허들이다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요 사전 질문 5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기법 또는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어, 지금 추세, 그러니까 저는 C 언어를 했었습니다. C 언어에서 C++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자바가 나왔고, 그 다음에 통계 분석으로는 뭐 R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파이썬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쨌거나 최근에 가장 트렌드한 랭귀지는 파이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이썬의 좀 성공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발굴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분석가들이 프로그래밍까지의 어떤 영향을,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좀 추천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전체 그 컴퓨터 전산학을 전공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쭉 업으로 삼아온 결론을 보면 언어 자체는 굉장히 언어 하나만 잘해도 굉장히 다른 언어로 접근하는 부분들을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하나의 언어에 대한 또는 여기에 대부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자신이 잘 다루는 분석 도구 뭐 이런 것들 하나 정도 잘 갖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분석 기법들을 응용하는 부분들로 가시면 충분히 다양하게 너무 트렌디한 것만 쫓아가면 하나에 대한 뭐죠? 자기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쓰는 자신감 있고 내가 이걸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랭귀지 또는 도구는 하나 가지시고 다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소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할 때 키워드를 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키워드를 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본 것처럼 주제가 있으면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계속 분석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또는 뭐 우리가 그 정책을 판단하고 있으면 사회 문제에 대한 키워드들 그런 그 키워드들을 넣으면 그래서 연관어 분석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관어 분석.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EDA라는 것을 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데이터 탐색이라는. 근데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키워드들을 탐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정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 탐색이에요. 내가 가장 큰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넣고 그것과 관련된 연관어들을 보면서 그 종합해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연관된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또 조회를 해보면서 점점 사고의 폭 또는 점점 봐야 될 데이터들을 좁혀가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좁혀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큰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어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이전에서 본 그 분석 보고서처럼 작성하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그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거나 어떠한 분야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분야를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뭐 예전에는 시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문학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텍스트를 분석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그 인문학적인 책이나 관심사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접하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야 이 분석된 결과에 어떠한 그 의미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생활 연계 가능한 실용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인 사례 부탁드리는데 앞에서 봤던 부분들이 이제 실생활에 연결한 부분들이고요. 그 실생활에 연계 가능한 데이터 분석 방법, 실용적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런 본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뭔가 하나 사야 된다. 뭐 휴대폰을 사야 된다. 또는 카메라를 하나 사야 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진 않을 거예요. 검색을 해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지 또 브랜드가 하나 정해지면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사용 후기라든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런 제품에 대한 리뷰나 그런 관련된 데이터들, 글들을 올린 뭐 블로그라든지 트위터나 또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분석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그 내가 이제 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제품에 대해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또는 내가 가려고 하는 어떤 식당이나 음식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좀 보고 또는 내가 원하는 분위기, 또 원하는 기능, 원하는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제품을 찾을 때 이러한 이제 분석 방법을 쓰는 거고요. 근데 데이터 분석 방법이라는 것 자체는 그 지금 제가 설명드린 소셜 데이터 분석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석이 어떤 분석이냐면 순수하게 텍스트를 처리하는 자연어 처리하고 텍스트 마이닝도 하나의 분석이고요. 텍스트 분석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자기네 의견을 넣는 게 하나의 또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진짜 기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뭐 자연어 처리나 그 뭐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러한 데이터, 키워드 추출하고 연관어 추출하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자연어 추출의 기술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분석된 결과들을 가지고 뭔가 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분석, 인사이트, 어떠한 주제, 가설을 세우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내야 되는 분석에 대해서는 그는 본인 나름의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은 키워드들에 대해서 추이라든지 어떤 키워드에 대한 연관어, 어떤 키워드에 대한 감성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키워드의 추이가 어떻게 되고 감성은 어떻게 변화를 했고 연관어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는지 결국은 그런 데이터들을 다 읽고 그것을 본인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 나름의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분석이라고 하면 AI 모델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이라든지 AI 분석 또는 그 데이터 추출, 일단 어느 부분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나는 어떤 그 전형 데이터 분석을 할 거다. 전형 분석에 대해서 그 예측이나 어떤 그 예측 모델을 만들 건지 또는 잘못된 현상을 디텍트하는 그 이상 징후를 판단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할 건지 통계적으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현상을 파악하는 부분을 할 건지 그러니까 분석에 대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통계 분석을 하려고 하면 뭐 R이라든지 통계 분석을 위한 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잡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AI 모델들 같은 것들을 만들려면 AI에 대한 그 분석 모델을 만드는 그런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지금처럼 소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뭐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면 그런 텍스트 분석에 대한 그 결과를 보는 그런 부분들을 좀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분석이라는 것 자체도 그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뭐 통계 쪽이나 이런 쪽을 먼저 우선 하고 그리고 본인이 뭐 AI 모델링을 뭐 한다든가 했을 때 약간 그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분석이 있고 그런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나타난 데이터들의 현상을 갖다가 글로 또 풀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들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질문하신 분은 조금 더 이제 데이터 분석에 자기 신이 가고자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목표로 하는 게 기술적인 거면 기술에 대한 공부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뭐
랭귀지라든지 또는 그 또는 그 분석하는 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석 결과에 대한 리포팅,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그런 분석 보고서죠, 비즈니스 퀘스천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약간의 컨설팅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컨설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근데 보통 컨설팅은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수행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하신 후에 본인이 그러한 고객을 대하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컨설팅 영역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어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센티멘트 분석은 전체 문장에서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점수를 매겨 그 긍정, 부정 분류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다음 특정 주제에 대한 센티멘트 정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신뢰하기 힘든데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 기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센티멘트 분석 부분은 굉장히 그 알고 센티멘트 그 분석 알고리즘들은 많이 나와 있고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쓰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처리의 정답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쪽에 접근한 거는 특정 키워드, 뭐 그러니까 그 단어와 연관된 표현들. 아까 전에 봤던 아이폰의 뭐 디자인은 좋은데 뭐 카메라는 나빠요. 뭐 이런 걸 했을 때 디자인 좋다, 카메라 나쁘다 이런 부분들로 긍정 부정, 어떤 파트에 대해서 사람이 긍정적이고 어떤 부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만들어낸 것은 이제 보면은 어떤 글 전체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긍정, 부정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뭐 그 문서 내에 긍정적인 키워드가 몇 개인지, 부정적인 키워드가 몇 개인지로 보는, 그래서 단순 빈도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조금 그 이런 텍스트 분석에 대한 그 AI 모델이 좀 발달이 되면 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잘 학습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거나 그 긍부정은 신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단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인데 또 우리나라 말에 반어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부정이 그냥 순수하게 표면적으로 보인 건 긍정이지만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어, 그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센티멘트 분석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분석 기법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계가 스스로 이게 좋다 나쁘다 또는 긍정이다 부정이다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이거는 긍정적인 데이터다라는 뭐 문서 하나에 대해서 긍정이다 또는 부정이다.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센티멘트단 그러니까 그 문장 단위로 그 센텐스 단위로 그 긍부정을 하고 그런 센텐스 단위의 긍부정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이 문서의 뉘앙스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가는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에 대한 답까지 드렸고요. 혹시라도 뭐 질문 하나나 두 개 정도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에 그 국어 언어학자와도 협업하기도 하시나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식 구축하시는 분들은 뭐 문헌 분류라든지 그 언어학자 분들도 계시고요. 지식을 구축할 때. 그래서 단순히 그 엔진 자체는 기술자들이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지만 그 안에 지식을 넣는 거는 전문 지식 구축하시는 분들이 같이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엔지니어도 있고 궁금하신 것처럼 그런 지식을 구축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엔진 자체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어 언어학자들과 같이 협업도 하고, 그 다음에 분석 보고서를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 가설도 세우고 그것에 대한 검증도 하면서 최종적인 인사이트 보고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